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 장마전선이 북상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비가 내린다고 하죠. 이번 비가 가뭄 해소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비가 어느 정도 내려야만 그나마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지 그것이 좀 불명확해서 답답은 합니다. 지금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우리 모두 조금이라도 나눠 가지면서 조금이라도 좀 위안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더라도 이런 어려움은 함께해야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이거 들으면 자꾸 선비가 돼야 된다는 어떤 그 강박관념이 자꾸 드는 순서인데요. 자, 매주 금요일날 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죠.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사자성어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참 아는 게 안 나와가지고 이제 속담을 꼽자. 이렇게 이제 우리 제작진이 바꿔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예. 자, 이제 속담으로 이제 김홍국 교수님 어떤 속담? 네, 부담감이 큽니다. 아니, 신 교수님이 뭐 사자성어 모르신다면 대한민국에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아니, 엄살떠는 게 아니라. 네, 오늘 골라본 거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양 속담이죠. 로마라는 위대한 대제국이 정말 무수한 노력들, 그 로마의 여러 정말 뛰어난 영웅들, 그리고 네. 정말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보여줬던 그 활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지난 겨울 정말 추위 속에서 국민들이 정말 수천만 명이 길거리에 나와서 민주주의 역사에 남는 그런 위대한 장면을 보여줬는데 지금 나라가 되어가는 그 흐름들을 보면 아직 정부 출범도 못하고요.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 발생하고 아직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역시 올라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역시 로마라는 위대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또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 만들려면 정말 여야 정치권 반성 많이 하고 또 청와대도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 노력해야 되고요. 그런 마음들 들면서 지난 겨울에 사자성어 제조산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망가진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 정말 제조 산하라는 그 마음, 임진왜란 때 정말 망가졌던 일제 침략에 의해서 일본군의 왜군들이죠. 그땐 일제가 아니라 그냥 예, 왜군이죠. 왜군입니다. 왜군들에 의해서 침탈당했던 네. 우리나라 네. 그때 제조 산하 뭐 징비록의 유성룡의 징비록 뭐 이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성엽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유성엽 우리가 유성엽 의원하고 아까 방송에 유성엽 의원 나온 거 들었고요. 유성룡의 징비록인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 현재 모습도 보면서 정말 정치권 분발해야 되겠고 국민들도 마음을 모아서 지난 겨울 그 추위 속에 촛불 들었던 마음으로 또 자신이 원하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마음을 다시 되잡을 때가 아닌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김우석 부소장님. 저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갔다라는 요새의 속담으로 정했습니다. 구사성어로 하면 성동격서죠. 그건 속담이 아니라 그냥 비유지, 비유. 예. 어찌됐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백악관에 보이는 전략을 보고 정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드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한미 FTA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성동격서일 수 있다는 게 사실 그 중국의 경우가 벤치마킹이 되는데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무역 불균형 개선을 압박했으나 중국은 북핵 대응 공조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문제는 엄포로 끝났죠. 그걸 보면서 우리한테 미국이 보내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을 벤치마킹 하라는 메시지겠죠.
미국은 다른 경로로는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외교 그 전략의 최우선으로 북핵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FTA를 얘기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어찌 보면 미국은 웃으면서 경제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호할 그것의 부수적인 이득이라고 하면 환호할 트럼프 지지층들의 국내 여론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코리아 패싱이 구현될 가능성도 꽤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 손을 떠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에서 한 얘기고요. 이런 것들을 잘 알겠지만 우리 외교안보팀이 정말 전략적이고 현명하게 잘 대처해가지고 성공적인 회담을 마치고 금이와 환영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자. 물론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뭐 저희가 또 다음 주에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 이거는 국민의당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의 증거 조작 파문 이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죠? 그렇죠.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김홍욱 교수님 진짜 충격입니다. 네.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대선 때마다 조작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는 사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개 꼽아본다면 1997년에 총풍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이해창 후보 측에서 북한 쪽과 접촉해서 휴전선에서 총을 쏴달라. 그러면 유리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소위 말하는 총풍 사건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2002년에는 김대엽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에 유해창 후보의 아들 병역과 관련해서 당시 은폐하는 회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녹음 테이프가 이제 제시가 돼서 그 부분에 진위를 놓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증거 없음으로 해서 결국은 무고를 했다는 그런 얘기로 결론이 났었는데요. 그 사건이 있었죠. 또 200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이 있어서 그 부분도 동영상이 나오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런 일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정말 엄청난 일이죠. 새정치를 추구했던 안철수 후보 측에 일단은 평당원이라고 하는 나중에 보니까 청년 부위원장 직책도 맡았더라고요. 이유미 씨가 누가요? 이유미 씨가요. 아 청년 국민의당에 예예. 아무래도 역시 새정치를 추구했던 정당에서 그런 일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현재로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하겠지만 어쨌든 점점 더 깨끗하고 투명해야 될 선거가 이렇게 증거 조작이라는 정말 국민들이 모두가 분노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면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될 테고 또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까지 짓게 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정말 국민들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정치권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과거적인 행태에서는 이제는 좀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분노가 날로 커진 것 같습니다. 예. 김무석 부소장님.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교훈을 얻어야 할 것들이 이번에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거티브가 성공했던 사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대엽 사건 같은 경우는 성공했죠. 병풍 총풍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회창 총재를 낙마시키고 다시 그 정권 교체를 이뤘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적어도 다른 대안이 있었다는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네거티브의 대상이 되는 사람보다도 더 좋은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공하기가 힘들었던 것들이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대안으로 자기를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네거티브가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리품은 항상 네거티브는 전리품은 딴 사람이 가지고 있고 책임은 법적 책임은 당사자가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교훈이에요. 김대엽 씨도 성공을 시켰지만 본인은 감옥에 갔거든요. 지난번에 시발당 같은 부분도 정권을 얻었지만 본인들은 다 형사적 책임, 법적 책임을 다 졌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이분들이 좀 너무 순진하고 아마추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거티브를 앞으로 구사할 사람들은 당사자는
이거 틀림없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를 말아야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지티브한 대안을 확실히 만들어 놔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게 단독 범행이냐 아니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뭐 조작인가 아닌가 이거는 이미 조작이라는 건 다 밝혀졌으니까. 그렇죠. 이제 밝혀져야 될 게 이게 단독 범행인가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웅 교수님? 일단은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그 선거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고 그 부분이 결국은 보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사자인 이유미 씨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지금 초기에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검찰 조사가 정말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조작된 것이 음성 녹음이 일단 조작이 됐고 문자 메시지가 조작이 됐고 두 가지가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사자인 이유미 씨가 이 부분을 일단 조작을 했고요. 조작을 해서 보고를 해서 이제 이것이 선거 국면에 반영이 됐는데 이것이 결국 공명선거실천단이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과연 검증을 어떻게 했는가. 최소한도 이런 엄청난 상대 후보의 아들과 관련돼서 엄청난 그런 제보가 쏟아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최소한도 이것은 국민들께 내놓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이제 당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았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이것이 보고가 됐고 그 보고에 대해서 어떤 지시라든가 또는 최소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당에서의 여러 가지 이 기구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을 텐데요. 어디까지 보고가 이루어졌고 어디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저는 이 국민의당 자체에서 일단 조사를 했지만 그 부분으로서는 부족해 보이고요. 검찰 조사를 통해서 과연 누가 알았고 누가 지시를 했고 또 누가 보고를 받았는가. 그것이 선대위라는 큰 조직에서 후보가 있고 선대위원장 또 선대위의 각 조직이 있고 그 산하에 이제 현장에서 이 캠프 조직들이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가 이 부분을 이런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또 그 부분은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정치적 도덕적 책임까지 어느 선에 져야 될지 검찰 조사가 나와야 그래도 최소한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우석 부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부분은 별도로 하고요.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그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수사 나온 다음에 입장을 발표하겠다. 그건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지금 부분은 아마추어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고 보여지는 그건 법적 책임이죠. 그런데 노회한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있는 증거들을 멀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적어도 최소한 암묵적 묵인 정도는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이게 보통 전개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중요한 내용을 그 중요한 캠프에서 이걸 그냥 넘겼다. 상식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잘 몰랐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암묵적 묵인으로 용인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법적 책임 부분은 뭐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겠지만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노회한 정치인들이 결국 이것들을 계속 활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런 그 문화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보고받지 그 내부 조사에서도 보고받지 못했다, 뭐 전혀 몰랐다. 정황을 보면은 그건 100% 미룰 수밖에 없다. 상식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인 것들만 집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더 큰 것들을 놓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어떤 책임을 어느 선에 져야 할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떻게 맞춰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사기를 통해서 새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는 걸 목표로 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 누구 손까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이것도 이제 궁금하지만 이게 이런 카톡하고 뭐 녹취 이런 게 있으면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공당이라는 게 사실 공당에서 한 얘기는 이게 국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공당이라면 그런 제보가 들어오고 이런 녹취가 있다. 그러면 이걸 검증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어떤 검증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검증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에 조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잠깐만요. 네. 박주선 위원장께서 저희 신율의 출발새 아침하고 인터뷰할 때 조작했다는 걸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문준영 씨 취업 특혜 의혹이 이미 많이 나온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할 여력도 없었고 상황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일단은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주선 위원장의 경우는 원래 뭐 검사 출신이고 또 법을 아주 잘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사안이 얼마나 큰 책임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이 됐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어느 차원에서 분명히 검증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보를 한 사람에게 확인하는 절차도 다시 한번 거쳤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또 그 당시에 국민의당 사장 내부 사장을 잘 아시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 조직이 굉장히 엉성했다. 실제로 보고 체계라든가 왜냐하면 이게 앞서가는 후보였다면 모르지만 홍준표 후보와 지금 2, 3일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그 당시가 5월 5일 발생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거 이제 나흘 전입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논의가 되는 게 선거 사흘 전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검증할 여력은 그 당시는 분명히 없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검증 제대로 하지 않고 했다. 이것은 공당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공명선거 실천단이라는 조직이 있었고 또 내부에 가서 다양한 법률 에 관해서 조언을 하는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저는 검증의 절차는 거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자체 내에서 그리고 또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얘기가 나올 텐데 국민의당에서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더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여력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각에는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그런 현재 답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김은석 부소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게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였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부의 팀워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문재인 후보를 무조건 보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을 안철수 후보가 희생양이 돼가지고 우리는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모습이 결국은 대선 때 이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검증도 제대로 안 거쳤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성공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조작한 사람들이 결국 굉장히 중용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 나오는 대상들이 됐을 수도 있었고 그러면은 그게 과연 좋은 대안이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이 너무 약했다. 이 두 가지를 다 입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음 대선에 나오려고 하면 지금부터 뭔가 치밀하게 뭔가 준비하고 내부에서 걸러질 건 겨루고 뭐 보강할 건 보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그 대응을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지금처럼 숨어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잘 됐다. 국민의당도 길들이고 안철수 후보도 낙마시키고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이 사는 길은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살려야 할 사람들을 살리고 책임질 사람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우고 이렇게 하면서 매듭을 짓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지 미래가 있는 정당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여권이나 사실 지금은 본안과 관련 없이 조작된 증거 조작이라고 하는 이 팩트 가지고 뭔가 그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제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교정하고 자정하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설득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내일도 없고 5년 후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김은석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안철수 전 대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뭐 검찰 조사 끝날 때까지 그러면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이거 뭐 이 다 버스 떠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안철수 전 후보의 이런 정치적 특성, 성격이 많이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런 적극적으로 어떤 순간에 결단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길게 보고 또 바로 결정하는데 좀 머뭇거리는 좀 그런 스타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을 내리고 빠르게 입장을 최소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조사는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나오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당이 당 자체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당 자체에서 이런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는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우리 김 소장님 잠깐 말씀 잘해 주셨지만 정치는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지금 보수정당이 어려움에 처한 것도 박근혜라는 과거의 부정과 비리 이 엄청난 국정농단 게이트를 끊지 못하고 오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을 반면교사로 저는 삼아야 된다. 국민의당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당내에서 빠르게 조사하고 정확한 진실을 국민들께 털어놓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후보는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에만 경찰 조사 이런 부분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 자체가 명확하게 조사하고 진실을 국민들께 빨리 밝혀주는 것. 이것이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김은석 부소장님.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선거 기간에도 사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큰 게임을 해보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좀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한 번은 매듭을 꼭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당 예를 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당도 위기고 한국당도 위기예요. 둘 다 자기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야권 독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권의 독주를 독선과 독주라고 얘기는 계속하지만 만약에 그쪽으로 가면은 야권에서 뭔가 견제를 해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전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네.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거는 역시 수호자는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 정치를 수호하는 야당의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자기 개선을 좀 하는 게 대한민국 위해서라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 이 국민의당이 참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당제 구도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지금 3당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이게 다당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할 얘기가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얘기도 하고 또 청문회 얘기도 하고 그죠? 예. 또 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도 있고 그렇죠. 예. 악수한 사진이 아직 안 떴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금요일 아침 출근길 마무리될 시간이죠. 8시 38분 5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오늘 아침은 안개 때문인지 사고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 부근 389km 지점 2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여파 있습니다. 1km 구간 정체고요. 도심 진입하는데도 달래내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비봉 부근 2차로에서도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현재 사고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매송에서 비봉까지 2km 구간 또 그 이전으로는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해서 이게 경제의 뇌관이다. 우리가 흔히 가계부채만 얘기했는데 말이에요. 네. 예,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영업이 지금 아주 불안한데요. 자칫하면은 경제 저변이 무너지면서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0만 명의 자영업자가 총 520조 원의 부채를 썼는데요. 1인당 평균 부채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2012년 320조 원 규모였었는데요. 4년 만에 200조 원이 늘어서 이제 520조 원이 된 건데 엄청난 규모죠. 우리나라 이 자영업자 부채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건데 이 자영업자 1인당 부채가 3억 5천만 원이면요. 그렇죠. 정상적인 상황이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네, 두 번째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건데 자영업자 부채 증가 금액이 매년 50조 원이 넘습니다. 작년의 경우 자영업자 부채 증가가 60조 원인데요. 60조 원이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은 6분의 1입니다. 그렇죠. 이대로 가면은 자영업자들이 다 빚더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자영업들이 사업성이 낮다는 건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편의점 등인데요. 경기가 조금만 침체해도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영업자 10명 중에서 7명은 창업하고 5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폐업을 한다고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침체하면은 자영업자들 부도와 폐업이 이제 줄을 이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 이게 참. 근데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영업자 부채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청년 실업과 은퇴자들이 이제 결국 창업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청년 실업이 11.2%고요. 체감 실업률은 3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수가 있는데 이 청년들은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빚만 떠안고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요. 자영업들이 정말 많고 또 이제 부채를 많이 쓰는 이유는 은퇴자들인데요. 지금은 50대에서 60대 베이비 부모들이 대거 은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7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노후를 살아야 되는데 노후 대책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생계 수단으로 너도나도 자영업을 하는데 이게 생계 수단으로 이제 묻지마식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빚만 많이 이제 쓰는 그런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자영업이라는 것이 시장 수요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호구주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망하기도 쉽고 경제에 이제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거죠.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520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계부채가 1,300조 정도 되죠. 예.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로 보면 가계부채가 많은데 이 자영업자 부채가 더 위험한 이유는 그럼 뭡니까? 예, 그 가계대출 중에 이제 자영업자 대출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군요. 네, 예,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 두 종류가 있는데요. 가계 대출은 자영업자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받는 대출입니다. 그다음에 기업 대출은 자영업도 기업이니까 기업으로서 받는 대출이 이제 자영업자의 기업 대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차이는 가계 대출로 받으면은 LTV나 DTI 같은 대출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부실 위험이 낮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기업 대출로 받으면요 LTV나 DTI 같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그런 대출을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자영업자 부채 520조 원 중에서
그 기업 대출이 320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대출이 많다 하는 것이죠. 이제 또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자영업자 대출이 금리가 아주 높다는 건데 정부가 이제 작년부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돈을 꿀 데가 없으니까 신용조합이나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대법세 같은 제2금융권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금리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 부채 같은 경우에 금리가 20%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520조 원의 그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그 상당히 이자율이 높아서 부도 위험이 높은 그 제2금융권 대출이 160조 원 정도 됩니다. 30%가 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정부는 지금 무슨 대응을 하고 있나요? 일단 정부는 이제 현장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예. 일단 이제 문제부터 파악하겠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농협, 수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 이제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검을 하면은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는 거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이 자영업자 대출은 아주 다양합니다. 자영업자 중에는 이제 중소기업에 준하는 그런 대형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대출도 있고요. 또 돈을 새로 얻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신생 자영업자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당장 부도를 맞고 인건비가 없어서 결국 이제 대출을 받는 생존형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정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월에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내놓거든요. 그 방안 중에 이제 자영업자 부채 대책을 함께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자영업자 대출을 억제를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영업자들이 이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지금 자영업의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해보면 이게 좀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자영업자로서는 최저임금 올리겠다는 것이 이제 설상가상인데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이제 시간당 10,000원까지 올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요. 그걸 지금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린다면은 매년 15.7%씩 인상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10,000원을 주면요, 이 종업원 월급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경우가 이제 흔하다는 건데 일주에 40시간 근무를 이제 가정해서 시간당 10,000원을 주면은 종업원 월급이 한 달에 209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영업자 월 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종업원 월급도 못 주는 그런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런 이제 자영업자들은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으면 아마 자영업자들이 더 이제 고통을 겪고 쓰러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또 이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죠? 예. 예. 6월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1.1인데요. 2011년 1월 이래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것이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을 넘으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할 만하다 해서 낙관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100 이하면은 소비자들이 이거 좀 어렵다 해서 비관적인 심리를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는 사실 촛불 시위가 한창인 지난 1월에 93.3 최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지금 결국 이 전국이 안정이 되니까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111.1까지 올라갔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이젠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소비가 증가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자영업자들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매출이 올라가서 경영이 굉장히 호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비 심리가 개선이 돼서 이제 물건이 많이 팔린다. 그래서 자영업자도 살다. 또 일반 기업들도 투자를 늘린다. 그럼 일자리도 증가하면서 경제가 선순환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소비자 심리가 이렇게 개선하는 것은 사실인데 소비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실업자가 많고요. 특히 청년 실업이 심하고요.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 소비 심리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나친 낙관은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심리와 실제 실물 경제는 좀 갭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심리가 이제 개선이 되면은 이제 실물 경기가 호전이 일반적으로 시차를 두고 하죠. 근데 심리가 개선돼서 소비를 하다 보면은 근데 빚이 많다. 난 실업자다. 이렇게 되면 이거 심리가 다시 이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물 경제에 좋은 어떤 효과를 발휘하다가 일단 한계 상황에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 소비 심리가 개선돼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기업 투자가 많아야 됩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말 소비 심리가 살아나서 소비가 늘어나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소득이 늘더라. 그래서 더 소비하자. 이런 어떤 경제 선순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쨌든 자영업자가 좀 지나치게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부 대책은 사후 약방문이다.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자영업자 부채가 많으니까 그거 줄여보자. 그래서 억제를 하는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자영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가 지금 400만 개 정도 이제 추산되는데요. 전체 근로자 중에서 자영업자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1.4%입니다. 노동 가능 인구 중에 이제 그 비율인가요,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고용된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 중에서 이제 5분의 1 정도가 자영업자 및 거기 이제 그 고용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 자영업에 대한 어떤 그 의존도가 높은데 자영업이 불안하니까 경제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 이제 장기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 비중을 줄여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좀 구조가 재편이 되면서 고용 창출 능력이 늘어서 결국은 이 기업들이 많은 고용을 흡수해서 자영업을 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의 구조 두 번째로 업무 구조 조정이 필요한데 주로 음식, 숙박, 도서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부가가치가 낮거든요. 그다음에 과당 경쟁을 합니다. 새로 기업들이 이제 새로 자영업이 이제 창업을 되면 기존의 이제 결국 업자들도 같이 망하게 되는 그런 과당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좀 구조조정을 하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되게 과열 경쟁을 좀 막는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하자 하는 것이고요. 특히 청년들은 그 미래 산업의 주역인 만큼 벤처기업들을 많이 창업해서 자영업을 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좀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재의 어떤 그 산업 구조로서 자영업은 정말 부실하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음식 같은 거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 뚜렷한 기술 없을 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그쪽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너도나도 이제 창업을 하니까 기존에 이제 있던 식당들까지 한꺼번에 망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고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여러분 푹 쉴 수 있는 권리 있으십니다. 행복한 주말 맞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